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저녁 산책에서 마침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철학적이고 그죠? 가장 철학적인 그런 철학자 질 들레즈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도가 들레즈를 홀대한 게 아니라 들레즈의 그 다양한 예술과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탁월한 사유를 나타내는 이 철학자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리즈에서 5번째 위치시켜서 강좌를 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들레즈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철학적인, 데리다가 문예비평 쪽으로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셸 푸코가 사회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락강은 또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이야기하죠. 이에 반하여 이 들레즈만이 정통 철학에서 그죠? 가장 이 다른 프랑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보다 가장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 말은 가장 철학적인 라인에 서서 철학을 전개하는 그러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는 이 들레즈의 강좌에 특히 들레즈가 니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도는 니체의 전공자로서 이 들레즈를 특별히 애착하는 마음으로 강좌를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레즈 푸코 시리즈 포스트 모더니즘 시리즈 5번째 철학자 들레즈의 첫 번째 제목은 들레즈의 철학, 소제목은 니체적인, 너무나 니체적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도 참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강좌는 들레즈의 전반적인 거죠. 전체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예도가 이 질 들레즈가 어떻게 그 철학을 전개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작품들을 주로 소개하면서 그죠? 오늘 첫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예도의 강좌는 위키백과라든지 뭐 그런 수준하고는 다르겠죠. 어쨌든 들레즈는 1925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철학을 하다가 1995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70세 정도를 살았으니까 빨리 단명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오늘날의 관점에서 장수한 사람도 아닙니다. 75년도에 합병증 그가 폐결핵에 걸려서 그죠? 젊은 시절에도 몸이 안 좋았는데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산소 마스크를 스스로 떼고 뛰어내려서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장장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철학을 하면서 교수도 지냈고 어쨌든 소르본느 형님의 선배로서 그죠?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리옹에서 또 교수를 하다가 다시 파리 8대학에서 정식 교수가 되죠. 그 시대에 특히 미셸 푸코와 같은 활동을 했고 푸코는 같은 자기의 동료 철학자를 이 시대에 번개가 일었는데 그 번개가 누군가 하면 들레즈입니다. 20세기에는 들레즈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들레즈에 대한 그러한 극찬을 했다는 말이 전해지죠.
그래서 어쨌든 들레즈는 예도가 볼 때 니체보다 더 니체적이고 니체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실 전공자라고 뭐 니체 같은 대가를 뭐 딱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는 게 그게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체보다 더 니체적인 철학자로서, 그죠? 사실은 니체라고 하는 그 철학으로 들레즈의 철학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형이상학은 니체의 힘의 존재론에 의존하여 생성과 차이의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 니체에 가깝고 니체보다 더 니체적인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힘과 힘의 존재론에 의거하여 변화하는 이 세계에 대한 사건의 개념을 소중히 여겼고, 사실은 이게 하이데거도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 그죠? 그의 존재 개념이. 근데 어쨌든 들레즈는 독특하게도 그의 형이상학에서 이러한 니체의 이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에 의거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그는 누구보다도 스피노자를 좋아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생성과 차이의 존재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한 존재론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레즈는 그 차이가 반복되는 동일성을 거부하는 그런 철학으로 나가지만은 그것을 반복되는 것을 일의성을 가진 존재, 스피노자의 일자 개념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스피노자도 너무나 좋아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와 스피노자를 재해석한 철학자, 그의 형이상학은 그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어. 일의적 의미를 가진 이 존재는 결코 해겔의 동일성의 존재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이와 생성,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세계의 사건의 운동을 강조하고, 그죠?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 둘레즈는 상당히 니체와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이러한 일자 개념,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 안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일자의 개념을 생성과 차이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함께 통합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자와 일의성, 위니보시테라고 불어로 일의성의 개념은 그냥 하나의 단일한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흩어지는, 그때에 반복되면서 흩어지는 것을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일의성의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그는 스피노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와 그 다음에 그 잠재태, 그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작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1962년도에 마친 니체의 철학이라는 니체의 연구소를 출발점으로 하여 마침내 공적 철학자로 등극하게 되는데, 사실 그는 스피노자에 대한 그런 책도 썼습니다, 따로. 그리고 그는 또한 스피노자와 니체만큼은 아니지만 칸트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는 것을 63년도에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그리고 휴움과 라이프니츠도 상당히 좋아했고,
어쨌든 그 전체적인 존재로는 니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의 모든 작품은 니체로 환원된다고 하도 니체가 그의 작품 안에는 어디에나 깃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그가 예술을 이야기하든 그가 존재론을 이야기하든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간에 그는 니체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니체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니체의 전체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철학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3년도에는 칸트의 비판 철학을 썼고, 물론 이제 칸트는 칸트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이미지와 사유의 개념을 새롭게 통찰하는 새로운 인식론, 그죠? 생각은 그렇게 데카르트나 칸트나 후설이 했듯이 그렇게 사유는 명료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죠? 그런 사유를 했고, 또한 그는 1968년도에 그 유명한 디퍼헝스의 레페티시옹이라고, 차이와 반복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니체적인, 이 책이 그래도 가장 들레즈한테 있어서 그의 형이상학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9년도에 나온 로기크 디 성스라고 하는 의미의 논리라고 하는 그 책도 차이와 반복과 더불어서 그 생성과 차이의 존재론, 쉽게 말하면 니체에 의존하고 있는 이 두 권의 작품은 니체에 의존하고 있는 들레즈의 형이상학을 탁월하게 고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두 개의 작품을 썼고, 그 다음에 그는 카피탈리즘의 스키조프렌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그죠? 두 권의 작품을 각각 다른 연도에 발표합니다. 1권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 첫 번째가 72년도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렁띠 웨디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티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작품이 나오고, 1980년도에 밀 플라토라고 하는, 뭐죠? 천의 고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자본주의와 카피탈리즘의 스키조프렌이라고 하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두 권의 책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 그 뒤에도 푸코에 대한 글도 썼고, 그 다음 91년도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작품을 또 발표하죠. 참 이러한 그의 삶의 장장, 긴 역사 속에서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로서, 데리다, 사실은 철학자들이 푸코, 들레즈, 폴 리케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자크 데리다, 락강 가운데에서 가장 철학적인 철학자가 누구냐 하고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들레즈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케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많은 정통 철학에서는 리케르를 기독교 쪽으로 위치시키지만은, 사실은 리케르만큼 또 철학에 대한, 칸트와 헤겔에 대한, 그리고 철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철학자가 드뭅니다. 리케르는 얘도가 아직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리즈에서 체계적으로 강조를 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악의 상징은 지금 이미 해놨죠, 그죠? 언젠가 또 12월 안에는 리케르도 마지막으로 다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들레즈의 사유 전체를 보면 생성과 차이의 존재,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철학사에 대한 논평을 쓰면서 철학을 다시 한번 그 중심으로부터 칸트와 헤겔 중심의 철학을 니체와 베르그송과 스피노자와 그 다음 이런 정통 철학 라인에서 약간 좀 변경에 있는 철학자들을 끄집어내 갖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 담론의 아버지로서 탁월한 철학자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도덕의 계보학을 예를 들면 도덕의 계보학은 제가 볼 때는 니체의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외워야 될 작품이에요, 사실은. 들레즈는 안티오이디푸스와 그 다음에 니체의 철학 양쪽에서 도덕의 계보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은 심지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이라든지 칸트의 도덕 윤리 철학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 그런 책이었다라고 하는 독특한 비평을 남기죠, 그죠? 그리고 스피노자의 그 사유를 일의성의 관점에서, 위니보시테, 하나의 의미를 가진 그런 존재의 개념의 관점에서 스피노자의 사유를 또한, 해석하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 전공자로서 저는 들레즈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니체는 본의 아니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는 칸트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이 세계의 이 세계는 은유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이 실제를 언어를 통하여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을 만날 수 없고, 우리는 은유로 이 세계를 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인식은 은유다. 그러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의 핵심적인 주장을 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은유와 환유의 하나의 그 동전과 같은 것이요. 그것도 달아 빠져서 마모된 그런 동전이다.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그 작품 배후에도 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칸트의 물 자체의 개념을 현상과 나누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칸트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재해석을 하면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들레즈의 니체의 그 도덕의 계보학을 칸트의 윤리학을 재해석하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온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체를 모르는 자는 이게 뭔 얘기인가? 칸트를 분명히 깠는데 칸트를 재해석한다. 그건 뭔가 깊이 있게 칸트를 모르는 자겠죠, 그죠? 니체는 칸트를 도덕의 계보학 12절에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도가 그것을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나 니체의 이 사유를 항상 이야기한다. 그는 초기 작품들에서 주로 그의 형이상학은 동일성과의 싸움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헤겔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동일성. 동일성으로부터 차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차이가 동일성을 만든다. 그러나 그 동일성은 언제나 차이의 운동을 전제한 동일성이요. 이 세계의 사물은 결코 동일한 것이 없고 언제나 개념을 통하여 동일성을 전제할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일성은 차이가 전제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동일성으로부터 차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겔을 위시한 전체주의 철학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차이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계의 실제 사건의 개념에서 들레즈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차이와 반복 뭐 다 나오죠. 특히 그 작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미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층을 갖고 있다. 의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언어의 기호의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인식작용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의미의 작용은 언제나 세 개의 층을 갖고 있고 상층이 있고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상층부에서만 머물러서 상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의 담지자들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표면을 보고 심층을 봐야 되는 거는 모든 존재 사건들은 깊이 안에서 이것도 니체의 계보학의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니체의 계보학의 12절에 보면은 힘의 존재론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차이와 반복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의 의미는 결코 표면에서도 덜 나타나고 상층부에서도 덜 나타나며 오로지 심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힘은 깊이에 의하여 그 의미의 층부를 각각 나누었을 때 그 의미의 깊이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스는 감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심층, 문화의 심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개념들 역시도 다 니체의 영향이 아주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윤리학은 주로 스피노자와 칸트의 그러한 스피노자, 니체의 자연주의적 윤리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여러분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그러한 자연이 나타내주는 그러한 힘에 복종할 때에 인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든 그 도덕적 삶을 통하여 윤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주의 그런 것들을 그는 니체의 자연주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그러한 윤리가 아니라 욕망을 함께 고려하는 스피노자의 개념으로는 꼬나투스를 함께 고려하는 그런 윤리, 자연의 어떤 그러한 힘에 복종할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서 생성되는 그런 윤리를 스피노자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윤리학은 또한 여러분들 그 천혜고원하고 안티오이디포스 두 개 다에서 스피노자의 어떤 그런 윤리학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든지 개별적인 스피노자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두 가지 갈래에서 철학을 하는데 이러한 대가들, 특히 스피노자나 니체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을 재해석하면서 철학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철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철학 개념들을 해석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체라든지 몸의 개념이라든지 여러분 니체가 또 그리 나타나죠. 신체의 개념 이거는 또한
예술하고도 또 관련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존재의 개념이 움직이는 그러한 생성의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을 그는, 자기 방식대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도 해겔과 같은 그런 동일성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는 개념적 언어 말고 우리가 실제의 사건,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어의 개념을 갖고 이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적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물들의 실제 사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 동일성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건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우리가 단지 그것들을 동일함을 전제하고 공리를 만들고 범주를 만들고 또 개념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뜯어놓고 보면 그 안에 차이의 논리학, 그죠? 로기크 디퍼헝스, 차이의 논리학이 그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레즈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것은 그의 철학 개념 중에서 리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예도는 개별적인 내일부터 이어질 들레즈 강좌에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세밀하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천혜고원에서 중요한 은유 개념이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리좀입니다, 여러분. 리좀은 뭐예요? 리좀은 그게 수목형에 반대되는 그러한 식물학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수목형은 뭐야? 뿌리가 땅 속에 있고 줄기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수목형이라 그러죠. 그럼 리좀은 뭐예요? 줄기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와 같이 땅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리좀의 개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리좀이라는 이 개념이 왜 그러면 들레즈의 사유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철학을, 그죠? 특히 모더니즘이죠, 여러분. 모더니즘의 그 사유 안에 있는, 전제되고 있는 고전 철학, 신학까지도 포함한 그러한 자기 이전의 철학이 의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형이상학이 수목형 형이상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목형은 뭐야? 줄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땅 속에 뿌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뿌리를 통하여 형성된 나무의 가지들이 가지쳐지잖아, 그죠? 이건 뭘 이야기해?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의 일자가 있고 뿌리 속에서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결코 들레즈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이상학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도 소속이 되는 것이고 또한 플라톤한테도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형이상학에 근거하여 신학을 했던 중세의 신학까지도 모두 다 이런 수목형에 근거하고 있어. 뿌리가 하느님이라 그러면 우리 그 줄기는 또한 그 인간들이고, 그리고 또 그 가지쳐진 것들은 자연 개념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그 하나의 뿌리를 통하여 자라난 다양한 가지들을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 질서를 이야기할 때, 질서의 형이상학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는 이런 수목형적 사고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들레즈는 여기에 대항하여 천혜고원에서 이러한 사고는 생성의 존재로, 여러분, 변화하고
끊임없이 중첩되고 뒤엉켜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야.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열려 있으며 지금도 생성되고 있고, 그 차이가 비로소 운동을 만들고, 그 운동은 동일성이 아닌, 통일성이 아닌, 총체성이 아닌 오로지 반복을 통하여서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사유, 이런 존재론들은 결코 수목형의 그 질서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형이상학을 갖고는 이러한 사고를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 프리드리히 니체, 스피노자는 조금 달라요. 스피노자는 존재의 생성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일자를 이야기한다고. 존재의 일자. 이때의 스피노자의 철학의 개념이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니체의 생성과 소멸의 변증법, 차이를 통하여 반복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원한 회귀의 개념, 이런 형이상학은 수목형의 그러한 형이상학에는 무조건 대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조움의 개념, 여러분. 리조움은 뭐야? 리조움은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지만은 그 질서 없음 안에서 그 줄기가 땅 속에서 뻗어나가.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줄기가 딱 나무들처럼 이렇게 땅 속에 뿌리가 있고 그 뿌리 위에 나무가 딱 든든히 서 있는 이런 질서의 유형이 없어. 수목형은 질서가 있지만은 리조움형은 뭐야? 땅 속의 줄기가 어디로 뻗어나갈지 몰라. 그거는 예측 불가능해. 그리고 그 줄기들은 결코 질서 있지 않아. 되게 징그럽게 뒤엉켜 있고, 그리고 그것이 뒤엉켜 있는 지점도 일정하지 않아. 이런 방식의 형이상학. 그래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죠? 사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의미의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의미는 표면적인 것으로 예측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의미는 표면보다 더 깊은 심층 안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니체가 문화를 고고학적으로 푸코가 갖고 갔죠. 이 니체의 사고를. 그런데 고고학은 매 시대의 층을 갖고 있잖아. 그죠? 들레즈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리조움의 형식을 갖고 있어. 하나의 줄기가 아니라 다양한 줄기가 있으며 그것은 질서에 의하여 확립되어서 딱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하고 질서정연한 그런 게 아니야. 땅 속에서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리조움형의 형이상학은 뭡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존재가 형성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모든 생성은, 이건 니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되어감의 형이상학은, 지금 현재 되어감의 형이상학은 출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과 목적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끊임없이 형성되고 의미는 매 순간 새롭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차이에 의하여 해체되었다가 다시 모이고, 그 모임은 하나의 특정한 형이상학에 응하여 질서 잡혀지는 게 아니야. 모든 그 의미들은 흩어져 있고 각각의 다양한 줄기에 의하여 그 의미의 층들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야. 다름과 차이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존재론도 천혜공원에 나오는 리조움의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들레즈는 철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들레즈는 또한 다양한 인간학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이거는 니체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니체의 철학에서도 나타나고, 이 세계는 동일성을, 차이성을 동일성으로 만들면서, 철학이 확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적 인간, 초인의 인간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긍정의 철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긍정의 철학은 결코 긍정을 그냥 긍정하는 철학이 아니야. 그런 철학이 아니라 단순히 이 세계의 차이들을 통일성으로 묶어주는 지금까지의 철학과 지금까지의 논리학이 그런 방식의 유형을 취했듯이 이런 변증법은 뭔가 이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논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동일성을 다시 한번 부정함으로써, 그죠? 부정을 통하여 긍정에 이르는 그런 인간학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한 번에 더 부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인간학은 신을 죽인 인간학이에요. 신을 전제해서 차이를 통일로 만드는 그러한 철학이 아니라, 죽은 신의 세계에서 이 세계의 자연의 움직임과 사물의 움직임 속에서 이 부정성을 긍정하는, 여러분, 니체가 여기에서 등극합니다, 여러분. 뭔 말이에요? 죽은 신 속에서, 신의 무덤 가운데에서 신이 없어진 이 세계의 통일성과 동일성이 없어진 그 세계 안에서 차이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차이를 긍정하는 초인, 그게 진정한 인간이라. 그 차이성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긍정하고, 뭐예요? 이 세계의 움직임을 긍정하고,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차이성들을 긍정하는 그러한 긍정의 변증법, 이것을 이제는 헤겔의 변증법을 어떻게 보면은 니체적 변증법으로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번의 부정을 통하여, 긍정의 부정을 통하여 신죽음이 나타나죠. 니체적 변증법을 보면은 그 다음에 신죽음이 나타나고, 그 신죽음과 더불어서 허무주의가 나타난다고. 그 빈 공간을 결코 좌절의 공간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서 긍정하는 그러한 예술가로서의 인간, 여러분, 그게 바로 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무에 대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의 부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무의 공간, 빈 공간은 부정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긍정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가 창조해야 되는 창조의 여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사실 데리다도 뭐 여백을 이야기하고, 그죠? 다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백, 이런 바깥, 존재의 바깥에 있는 빈 공간, 그 빈 공간만이, 그거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공간, 차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간. 니체는 그것을 힘의 의지, 힘이 작동하는 공간에는 어디에나 비존재가 숨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모든 이성적인 것 배후에는 비성의 표리가 있으며, 모든 미덕 배후에는 미덕과 반대되는 잔인함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니체의 그 진단, 여러분 그대로 질둘레지의 사유 속에도 그대로 녹아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층부에서 보이는 의미, 감각에 의하여 느껴지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무의식을 감추고 있는 힘의 심층 속에서 왜곡된 지점을 찾아내어서 그 지점을 폭로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론, 그게 바로 들레즈가 생성과 차이의 변증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존재론,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의 제2 논문 12절에 나오는 그 주제를 들레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다음에 또 스피노자와 연결하여 새롭게 자기의 형이상학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인식론 역시도 기존의 이성 개념을 다 비판합니다. 여기서도 니체 냄새가 나는데, 모든 인식은 진리를 통일성으로 사유하는, 그래서 범주표에 의하여 붙잡혀지는 그러한 인식론은 없다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성과 소멸의 변증법 안에서 심층과 표면의 그 사건으로서 움직이는 이 사물들의 질서는 결코 그런 인식에 의하여 의미가 붙잡힐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심층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 이미지 배후에 들어있는 의미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전부 다가 들레즈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니체적이야, 여러분. 안티오이디푸스에서도 그 힘의 개념, 자본주의의 욕망의 개념을 기계로 이야기하잖아. 이거는 또 스피노자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노자의 꼬나투스의 그 욕망의 개념도 결코 인격체의 개념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거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그런 개념물이 강하게 그래서 자연적인 개념이라고요. 그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욕망, 이 사회의 구조를 기계로서 설명하면서 그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흐름의 작동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그 욕망의 개념, 그 사회 구조를 그런 방식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리조움의 개념을 생각하면 돼. 천해공원에 나오는 리조움의 구조가 딱 안티오이디푸스에 나오는 자본주의의 욕망의 흐름의 개념이랑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예도가 곧 이제 리케르의 들레즈의 오늘 1번이죠. 2번부터 이제 이러한 다양한 니체의 철학, 그 다음에 의미의 논리, 차이와 완보, 안티오이디푸스, 천해고원, 이런 걸 차례차례로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얘도 자신의 니체 전공자로서의 해석을 덧붙이면서 여러분들을 들레즈의 사유로 인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때요,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겠죠. 아름다움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도 변화되어 있는 것이요. 이제는 사유의 아름다움에서 육체에 각인된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 이 육체의 아름다움은 왜곡되어 있다라는 우리의 무의식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프로이트의 또 정신분석학과 연결되는 거야.
그런데 프로이트를 까면서 자기 방식의 사회학적 정신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안티오이디푸스에 나오는 그러한 힘의 의지,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 자본주의의 욕망의 구조, 기계로서의 이 사회, 거기에 잡혀 있는 인간, 그죠? 그것의 욕망에 유혹되도록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구조는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락강의 싸 개념,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개념을 불어로 옮긴 게 싸잖아. S 개념을 여러분, 그 싸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마침내 또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끌어들여서 그 욕망의 개념을 또다시 해석하는 게 형벌의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석해서 니체적 구조 안에서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재해석하면서 자기의 사유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안티오이디푸스의 전체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 그죠? 그 각각 그리고 천혜거원은 상당히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예술적인 미학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신체에 대한 게. 그 다음에 그는 또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영화를 재해석하고 영화 철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가 사물을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안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미학이 탁월하게 배워야 될 다양한 것들이 그의 작품 곳곳에 미학 이래가 따로 들레져가 쓰고 이게 아니라 그의 작품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철학은 오늘날 나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러한 질서를 강조하는 모든 형이상학은 이 세계 자체를, 이 세계 자체의 사물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언제나 개념에 의하여 언어를 통하여 통일시키고 동일화시키는 그러한 수목형의 사고에 의존했다고 한다면, 이제 철학은 이런 개념의 질서를 벗어나서 이제는 사물 자체, 여러분, 칸트의 영향이 또 있는 거예요. 사물 자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 어떤 것도 이 세계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는 차이의 운동이 숨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동일한 것이라는 그 말 자체 안에는 차이의 틈과 균열이 언제나 그 배후에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뒤집은 거죠. 동일성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차이가 동일성을 만들어내지만 이 동일성은 결코 동일한 것을 동일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 언어에서 취하여서 이 세계의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눈을 물 자체로 돌려서 이 세계의 사물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우리의 눈을,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서 개념에 붙잡히지 않는, 생성하고 소멸하는 이 세계의 삶의 운동에 눈을 돌려 거기로부터 철학의 사유를 끌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니체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나 니체적인 거죠. 참,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성은 근대를 형성했던 최고 중요한 개념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대를 형성하는 최고 중요한 이 이성의 개념을, 누구야? 들레주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이 이성의 개념을 니체를 따라 사유하고 있다. 모든 이성적인 계산과 논리와 이성적인 사유 속에는 비이성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비이성의 법칙이 바로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의 기호로서 오히려 이성 배후에 작동하는 그 표류하고 있는 힘의 이동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 세계는 다 힘의 의지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어떤 법칙도 없고 어떠한 규칙 없이 힘의 의지에 의하여 힘이 작동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고 방향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언제나 또 다른 일자의 모습, 위니보시테의 모습이 나타나며 이 일자의 모습 안에는 일의성의 개념이 들어있고 그 일의성은 또 다른 해체를 전제하는 이 일의성은 자연의 욕망과 같은 겁니다. 스피노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욕망이 아니라고, 자연이 움직이는 대로 생명운동에 약동하는 힘을 나타내는 거라. 이 힘의 개념, 그죠? 이 힘의 의지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반복과 차이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 거기에 의미는 언제나 심층적으로 숨겨져 있다라. 그래서 감각의 논리는 언제나 감각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감각 배후에 숨어 있는 보편자의 욕망, 그 다음에 자연의 힘의 욕망, 그러한 꼬나투스를 우리가 읽을 때에 제대로 된 철학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강좌 어땠습니까? 여러분, 질 들레지의 사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했겠죠. 내일부터 두 번째 시간 맞이하여 내일부터 예도는 이제 들레지의 전체적인 작품을 세밀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잘 읽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얘도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덧붙여서 들레즈로 여러분들을 당분간 인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추스.